각하, 제발 정신 좀 차리십시오. 여긴 사막도 아니고 얼음 구덩이입니다. 도대체 왜 국민의 피 같은 세금을 허공에, 아니 저 차가운 동토에 묻으려 하십니까? 1978년 6월의 어느 날이었습니다. 청와대 본관 집무실의 공기는 창밖의 무더위와는 정반대로 살을 앨듯 차갑게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저는 제 분을 이기지 못하고 들고 있던 결제 서류 뭉치를 테이블 위에 내동댕이 치듯 내려놓았습니다. 대한민국 서열 1위인 대통령의 면전에서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는 하극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멈출 수 없었습니다. 제 눈앞에 놓인 이 미치광이 같은 계획서가 통과된다면 대한민국의 경제는 돌이킬 수 없는 나락으로 떨어질 것이 뻔했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당시 청와대의 경제수석 비서관을 맡고 있던 오창수입니다. 평생을 숫자와 씨름하며 나라의 곳간을 지키는 일에 뼈를 묻어온 깐깐하기로 소문난 새님이었지요. 그런 제가 대통령 앞에서 고성을 지르며 핏대를 세우고 있었습니다. 제 옆에 배석해 있던 비서실장과 경호실장의 얼굴이 흙빛으로 변해 저를 말리려 했지만 저는 그들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지금 이 순간 제 목이 날아가는 것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나라의 운명이 걸린 문제였습니다. 문제의 발단은 바로 저 지도 위의 붉은 점 때문이었습니다. 몽골 알타이 산맥의 서쪽 끝, 소련 국경과 맞닿아 있는 해발 3,000m의 고지대. 1년 중 10달이 눈보라로 뒤덮여 있고 영하 40도의 추위가 몰아치는 곳. 현지 유목민들조차 죽음의 빈곡이라 부르며 접근을 꺼리는 30만 평의 만년설 지대였습니다. 그런데 박정희 대통령께서 그 쓸모없는 땅을, 그것도 당시 우리 돈으로 수백억 원에 달하는 천문학적인 금액을 주고 매입하라고 지시하신 것입니다. 오 수석, 자네 흥분이 너무 과하군. 좀 앉게. 박정희 대통령은 책상 뒤에 앉아 담배를 피워 무시며 낮게 말씀하셨습니다. 검은 선글라스 뒤에 감춰진 그분의 눈빛을 읽을 수는 없었지만 목소리에는 묘한 평온함이 서려 있어 저를 더욱 미치게 만들었습니다. 앉을 수 없습니다. 각하, 지금 밖을 보십시오. 제2차 석유 파동으로 기름값이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습니다. 기업들은 줄도산 위기에 처해 있고 당장 서민들은 연탄 한 장 살 돈이 없어서 떨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귀한 외화를 몽골의 얼음산을 사는데 쓰신다니요? 차라리 사막이라면 모래라도 퍼다 씁니다. 하지만 저기는 말 그대로 얼음뿐입니다. 게다가 바로 코앞이 소련입니다. 적성국가의 턱 밑에 땅을 사서 도대체 무엇을 하겠다는 겁니까? 제 말이 끝나기도 전에 국방부 장관이 거들었습니다. 그의 이마에도 식은땀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각하, 오 수석 말이 맞습니다. 안보상으로도 너무 위험합니다. 만약 전쟁이라도 터지면 저 땅은 방어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몽골은 소련의 위성국가나 다름없습니다. 우리가 돈을 주고 땅을 사봤자 나중에 몰수당하면 그만입니다. 이건 자살행위입니다. 회의실에 배석한 모든 참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경제 논리로 보나 안보 논리로 보나 이것은 미친 짓이었습니다. 1970년대 후반 대한민국은 수출 드라이브를 걸며 한강의 기적을 일구고 있었지만 여전히 가난과 싸우고 있었습니다. 달러 한 푼이 아쉬운 상황에서 아무런 자원도 나오지 않는 영구동 토층을 산다는 것은 국고 탕진이자 배임 행위였습니다. 저는 대통령이 혹시 노안으로 판단력이 흐려지신 것은 아닌지 심각하게 의심할 지경이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한동안 아무 말씀 없이 담배 연기만 허공으로 내뿜으셨습니다. 그 침묵의 시간이 저에게는 1년처럼 길게 느껴졌습니다. 이윽고 대통령께서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셨습니다. 그리고 벽에 걸린 대형 세계지도 앞으로 걸어가셨습니다. 그분의 지휘봉이 한반도를 툭 치더니 서쪽으로 쭉 이동해 몽골의 서쪽 끝 하얀색으로 표시된 알타이 산맥을 가리켰습니다. 임자들 눈에는 저기가 뭘로 보이나? 대통령의 질문에 비서실장이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눈과 얼음으로 덮인 산악지대입니다. 각하. 그렇지. 눈과 얼음이지. 오 수석 자네 눈에는 땡전 한 푼 안 나오는 불모지로 보이지? 그렇습니다. 사실이 그러니까요. 지질 조사 보고서 보셨지 않습니까? 석유 부종 가능성 제로, 광물 채산성 없음. 말 그대로 죽은 땅입니다. 저는 또박또박 팩트를 들이밀었습니다. 하지만 박정희 대통령은 피식 웃음을 터뜨리셨습니다. 마치 철없는 아이의 투정을 듣는 어른처럼 말입니다. 대통령은 선글라스를 벗어 책상 위에 올려놓으셨습니다.
드러난 그분의 눈가는 피로 때문에 붉게 충혈되어 있었지만 눈동자만큼은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 눈빛을 마주하자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그것은 광기라기보다는 범접할 수 없는 어떤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오수석, 자네는 참 똑똑해. 계산도 빠르고 논리적이야. 그래서 내가 자네를 아끼지. 하지만 말이야, 지도자는 계산기만 두드려서는 안 돼. 장사꾼은 오늘을 보고 물건을 팔지만 지도자는 50년 뒤, 100년 뒤를 보고 씨앗을 심어야 해. 대통령은 다시 지도로 시선을 옮기셨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기름 한 방울 안 나서 남의 나라 눈치 보며 살고 있어. 중동 놈들이 수도꼭지 잠그면 우리 공장은 다 멈추고 우리 국민은 굶어 죽어야 해. 언제까지 이렇게 살 텐가? 언제까지 남의 바짓가랑이 잡고 사정하며 살 거야? 그래서 원자력 발전소도 짓고 중동 건설도 나가지 않습니까? 하지만 저 얼음 사는 대안이 아닙니다. 저기서 뭐가 나온단 말입니까? 대통령이 제 앞으로 다가오셨습니다. 작지만 단단한 그분의 체구에서 뿜어져 나오는 압박감에 저도 모르게 마른 침을 삼켰습니다. 대통령은 제 어깨에 손을 올리시며 아주 낮은 목소리로 속삭이듯 말씀하셨습니다. 하얀 땔감. 네? 하얀 땔감이요? 저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내 눈에는 보여. 저 차가운 얼음 밑에 우리 후손들이 100년을 쓰고도 남을 하얀 땔감이 잠들어 있는 게 보인단 말이야. 지금은 아무도 몰라. 소련 놈들도 미국 놈들도 저기가 그냥 똥인 줄 알아. 그러니까 지금 사야 해. 남들이 쓰레기라고 버려뒀을 때,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을 때 우리가 깃발을 꽂아야 한단 말일세. 각하, 그건 비과학적인 미신입니다. 지질학자들도 없다고 했습니다. 대체 무슨 근거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직감이야. 직감이요? 저는 허탈함에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국가의 중대사를 수백억 원이 들어가는 프로젝트를 고작 직감 하나로 결정하시다니요. 이것은 독재자의 아집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오 수석, 내가 경부고속도로 뚫자고 했을 때 다들 뭐라고 했나? 미쳤다고 했지? 쌀 돈도 없는데 무슨 도로냐고 들어누웠지? 포항제철 지을 때는 고철도 없는 나라에서 무슨 제철소냐고 비웃었어. 그런데 지금 봐. 그 도로 위로 차들이 달리고 그 제철소에서 나온 철로 배를 만들어서 팔아먹고 있어. 내 직감은 한 번도 틀린 적이 없어. 왜냐? 내 직감은 내 욕심에서 나오는 게 아니거든. 저 춥고 배고픈 국민들, 내 새끼들 배 좀 불려보겠다는 그 절박함에서 나오는 거거든. 대통령의 목소리가 조금씩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분의 진심이 느껴지지 않는 것은 아니었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호소했습니다. 이것은 제 직을 걸고 막아야 할 일이었습니다. 각하, 정 그러시다면 저를 자르십시오. 저는 이 결제 서류에 도장 못 찍습니다. 저는 훗날 나라 곳간을 털어먹은 무능한 경제수석으로 역사에 기록되고 싶지 않습니다. 차라리 저를 파면하시고 제 시체를 밟고 가십시오. 회의실 분위기는 그야말로 살얼음판이었습니다. 누구 하나 숨소리조차 크게 내지 못했습니다. 대통령의 성격상 당장 욕짓거리와 발길질이라도 날아올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박정희 대통령은 화를 내는 대신 책상 서랍에서 낡은 만년필을 꺼내셨습니다. 그리고 저를 보며 씁쓸한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오 수석, 자네 참 독하구만. 내면전 앞에서 역사의 심판 운운하며 협박한 놈은 자네가 처음이야. 대통령은 결제 서류를 자신의 앞으로 끌어당기셨습니다. 자네 마음 충분히 알아. 자네는 자네 할 일을 한 거야. 하지만 나도 내 일을 해야겠어. 욕은 내가 먹겠네. 모든 책임은 내가 져. 만약 실패하면 박정희가 늙어서 노망이 나 국고를 탕진했다고 역사책에 써. 그 죗값은 달게 받겠네. 하지만 만약 성공하면 그때는 우리 국민들이 따뜻하게 살 수 있다면 그걸로 된 거 아닌가. 각하, 이복의 오수석, 지도자는 외로운 거야. 아무도 가지 않은 길을 가야 하니까 캄캄한 어둠 속에서 등불 하나 들고 앞장서는 게 지도자야. 뒤따르는 사람들이 돌을 던져도 멈추면 안 돼. 내가 멈추면 다 죽으니까. 자, 됐네. 이제 주사위는 던져졌어. 당장 협상단을 꾸려. 비밀리에 진행해야 해. 소련놈들이 눈치채면 골치 아파지니까. 그리고 오수석, 대통령이 멍하니 서 있는 저를 불렀습니다. 네, 각하. 자네도 같이 가. 어딜? 말씀입니까? 몽골 말이야.
가서 자네 눈으로 똑똑히 봐. 그 얼음 지옥이라는 곳이 어떻게 생겨먹었는지. 그리고 내가 틀렸다면 현장에서 나한테 욕을 한 바가지 퍼부어 주게나. 허허허. 대통령은 호탕하게 웃으셨지만 저는 웃을 수 없었습니다.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결국 이렇게 저질러지는구나. 대한민국은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넜구나. 저는 서명된 계약서를 바라보며 깊은 탄식을 내뱉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종이 쪼가리가 아니었습니다. 우리 경제의 시한폭탄이 카운트다운을 시작하는 소리였습니다. 집무실을 걸어 나오면서 저는 비서실장에게 나직이 중얼거렸습니다. 실장님, 우리는 망했습니다. 이제 저 30만 평의 얼음 덩어리가 우리 발목을 잡고 지옥 끝까지 끌고 갈 겁니다. 비서실장은 말없이 제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복도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하늘은 맑았지만 제 마음속에는 시베리아의 눈보라보다 더 매서운 혹한이 몰아치고 있었습니다. 도대체 각하는 무엇을 보신 걸까요? 하얀 땔감이라니. 그게 말이 됩니까? 얼음이 탄다는 소리와 무엇이 다릅니까? 그렇게 우여곡절 끝에 저희는 비밀리에 몽골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당시 몽골은 공산권 국가였기에 국교가 없었습니다. 홍콩을 거쳐 다시 소련 민항기를 갈아타고 신분을 위장한 채 들어가는 그야말로 007 작전을 방불케 하는 목숨건 여정이었습니다. 울란바토르 공항에 내렸을 때 우리를 반긴 것은 살을 애는 듯한 칼바람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지옥은 공항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산 그 땅, 알타이 산맥으로 가는 길이야말로 저승으로 가는 급행열차와 다를 바 없었으니까요. 덜컹거리는 소련제 낡은 지프차를 타고 비포장도로를 10시간 넘게 달렸습니다. 차창 밖 풍경은 시간이 멈춘 듯 했습니다. 나무 한 그루, 풀 한 폭이 보이지 않는 황량한 대지, 그리고 서쪽으로 갈수록 점점 더 거대해지는 하얀 설산의 위용. 그곳이 바로 박정희 대통령께서 보물 단지라고 우기시던 알타이 산맥의 끝자락, 빈곡이었습니다. 수석님, 발가락 감각이 없습니다. 이거 동상 걸리는 거 아닙니까? 동해안 경호원이 파랗게 질린 입술로 물었습니다. 차 아닌데도 입김이 허공에서 바로 성해로 변해버릴 정도의 추위였습니다. 조금만 참게. 각하께서도 아무 말씀 안 하시지 않나. 저는 뒷좌석에 앉아 창밖을 응시하시는 대통령의 눈치를 살폈습니다. 대통령은 멀미가 심할 텐데도 미동도 하지 않고 끝없이 펼쳐진 설원을 눈에 담고 계셨습니다. 마침내 목적지에 도착했을 때 지프차 문을 열자마자 숨이 턱 막혔습니다. 공기가 너무 차가워서 폐가 찢어지는 것 같은 고통이 느껴졌습니다. 온도계는 영하 40도를 가리키고 있었지만 알타이 산맥에서 불어오는 강풍 때문에 체감 온도는 영하 50도, 아니 60도는 되는 것 같았습니다. 여기가 우리 땅입니까?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눈앞에는 그저 하얀색밖에 없었습니다. 발을 디딜 때마다 뽀드득 소리가 났는데 그건 눈 밟는 소리가 아니라 마치 뼈가 부서지는 소리처럼 섬뜩하게 들렸습니다. 현장에는 몽골 정부를 대표해 나온 지역 서기장과 수행원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두꺼운 양가죽 코트를 입고 있었지만 그들 역시 추위에 떨며 발을 동동 구르고 있었습니다. 몽골 서기장은 우리 일행을 보자마자 의아하다는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붉게 튼 볼과 콧수염에 매달린 고드름이 인상적인 그는 통역관을 통해 대뜸 이렇게 물었습니다. 대한민국 대통령 각하, 먼 길 오시느라 고생하셨소. 그런데 솔직히 묻고 싶소. 당신네 나라는 돈이 그렇게 남아돕니까? 통역관이 난처한 듯 머뭇거리다 말을 이었습니다. 이 땅은 우리 몽골 사람들도 버린 땅이요. 야크도 여기서 하루를 못 버티고 얼어 죽소. 풀도 안 자라고 물도 꽁꽁 얼어버린 이 동토를 도대체 왜 산 거요? 혹시 우리가 모르는 금광이라도 묻혀 있는 거요? 서기장의 말에는 조소와 호기심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들 눈에는 우리가 봉으로 보였을 겁니다. 쓸모없는 땅을 비싼 값에 사준 멍청한 사람들. 저는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제 말이 맞지 않습니까? 현지인들도 고개를 젓는 땅을 샀으니 이게 국제적인 망신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하지만 박정희 대통령은 그 무례한 질문에 화를 내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장갑 낀 손으로 눈 덮인 바닥을 한 움큼 쥐어 보이셨습니다. 서기장 동지, 내 눈에는 이 눈이 차갑지 않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요? 이 눈 밑에 잠들어 있는 건 차가운 흙이 아니라 뜨거운 미래예요. 우리는 땅을 사러 온 게 아니라 50년 뒤에 희망을 심으러 온 겁니다. 대통령의 대답은 여전히 선문답 같았습니다.
서기장은 이해할 수 없다는 듯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우리는 좀 더 깊숙한 계곡 안쪽으로 들어갔습니다. 바람은 더욱 거세졌고 눈보라가 시야를 가렸습니다. 저는 속눈썹이 얼어붙어 눈을 깜빡일 때마다 바싹거리는 소리를 들어야 했습니다. 정말이지 인간이 살 수 있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오줌을 누면 땅에 닿기도 전에 언다는 말이 농담이 아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시찰을 하던 박정희 대통령의 시선이 몽골 서기장의 손에 머물렀습니다. 당시 몽골은 소련의 지원을 받고 있었지만 경제 사정은 형편없었습니다. 지방 관료인 서기장이 끼고 있는 장갑은 가죽이 다해져서 구멍이 숭숭 뚫려 있었고 손가락 끝은 동상으로 검붉게 변해 있었습니다. 그는 추위를 이기려 연신 손을 비비고 입김을 호호 불고 있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걸음을 멈추셨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자신의 손에 끼고 있던 최고급 양가죽 장갑을 벗으셨습니다. 서울에서 출발할 때 영부인께서 챙겨주신 아주 따뜻하고 귀한 장갑이었습니다. 서기장, 손을 좀 줘보시오. 네, 갑자기 손은 왜? 대통령은 서기장의 거칠고 투박한 손을 덥석 잡으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체온이 남아있는 따뜻한 장갑을 서기장의 손에 직접 끼워주셨습니다. 우리 한국 속담에 손이 차가운 사람은 마음이 따뜻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동지의 손을 잡으니 몽골의 겨울이 얼마나 혹독한지 알겠군요. 하지만 이 손 안에 담긴 몽골의 미래는 뜨겁다는 것도 느껴집니다. 주변에 있던 모든 사람이 숨을 죽였습니다. 수행원들도 몽골 관료들도 예상치 못한 행동에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대통령은 거기서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쓰고 계시던 털모자까지 벗으셨습니다. 대통령의 희끗희끗한 머리카락이 고스란히 칼바람에 노출되었습니다. 각하, 감기 드십니다. 제가 급히 말렸지만. 대통령은 손을 저으시며 그 털모자를 몽골 서기장의 머리에 씌워주셨습니다. 덮개 귀마개가 달린 따뜻한 군밤 장갑 모자였습니다. 이건 제 아내가 챙겨준 겁니다. 아주 따뜻합니다. 서기장 귀가 빨갛게 얼었구려. 이걸 쓰시오. 몽골 서기장은 당황해서 어쩔 줄을 몰라 했습니다. 적대 국가는 아니었지만 이념이 다른 나라의 대통령이, 그것도 땅을 사러 온 갑의 위치에 있는 사람이 자신 같은 지방관리에게 자신의 옷을 벗어주다니요. 아니, 대통령 각하, 이러시면 안 됩니다. 저는 괜찮습니다. 받으시오. 이건 뇌물이 아닙니다. 형제의 정표요. 형제. 라니요? 박정희 대통령은 맨손과 맨머리로 그 혹한의 눈보라를 맞으며 서기장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셨습니다. 그분의 눈빛은 그 어떤 난로보다 뜨겁게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서기장 동지, 당신과 나의 엉덩이에는 똑같은 점이 있소. 푸른 몽고반점 말이오. 우리는 수천 년 전 이 광활한 초원을 함께 누비던 한 핏줄이오. 역사가 우리를 갈라놓았고 이념이 우리를 멀어지게 했지만 피는 물보다 진한 법이오. 대통령은 서기장의 어깨를 두 손으로 감싸 쥐셨습니다. 나는 오늘 땅을 사러 온 장사꾼이 아닙니다. 추위에 떨고 있는 내 잃어버린 형제를 찾으러 온 겁니다. 내가 배부르고 등 따뜻해졌다고 해서 형제가 추위에 떨고 있는 걸 모른 척한다면 그게 어찌 사람이라 하겠소. 우리가 이 땅을 개발해서 성공한다면 그 열매는 우리 대한민국 혼자 먹지 않겠소. 반드시 몽골 형제들과 나누겠소. 내 장갑과 모자가 비록 작지만 내 진심이니 받아주시오. 통역관의 목소리가 울먹임으로 떨렸습니다. 그 말을 들은 몽골 서기장의 눈이 붉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 그 냉소적이고 경계심 가득했던 눈빛은 눈 녹듯이 사라졌습니다. 그는 자신의 머리에 씌워진 대통령의 모자를 어루만지며 떨리는 입술로 말했습니다. 대통령, 당신은 정말 바보 같은 사람입니다. 우리 소련 동지들도 나에게 털장갑 하나 준 적이 없는데 어떻게 처음 본 우리에게. 서기장의 굵은 눈물방울이 볼을 타고 흘러내리다 이내 얼어붙었습니다. 그는 갑자기 무릎을 꿇으려 했지만 대통령이 급히 그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서기장은 박정희 대통령을 와락 끌어안았습니다. 공산주의 국가의 관료가 자본주의 국가의 대통령을 포옹하는 당시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각하, 당신을 오늘부터 내 안다로 모시겠소. 안다는 피를 나눈 의형제를 뜻하는 몽골 말이오. 내 목숨이 붙어있는 한 몽골은 대한민국을 배신하지 않겠소. 이 땅은 이제 당신들의 것이기도 하지만 우리 우정의 증표요. 두 사내의 뜨거운 포옹을 지켜보며 저는 솔직히 혼란스러웠습니다. 속으로는 역시 정치는 쇼구나.
각하께서 고도의 감성 외교를 펼치시는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저 장갑과 모자 하나로 몽골 관리의 마음을 사서 땅값을 깎으려는 수작이거나 현지 민심을 달래려는 계산된 행동이라고 여겼습니다. 저 양반, 정말 무서운 양반이야. 장갑 한 켤레로 사람 마음을 저렇게 훔치다니. 저는 혀를 찼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가슴 한구석이 찌릿해지는 것을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대통령의 맨손은 하얗게 질려 있었고 귀는 동상에 걸린 듯 빨갛게 부어오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쇼라고 하기에는 그분이 감내하는 추위가 너무나 고통스러워 보였습니다. 그날 밤 몽골식 게르에서 열린 조촐한 만찬에서 서기장은 가장 귀한 손님에게만 대접한다는 양 머리 요리를 직접 발라 대통령께 드렸습니다. 분위기는 덜 나위 없이 좋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술잔을 비우면서도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형제니 안다니 하는 말이 듣기에는 좋지만 국제 외교라는 냉혹한 판에서 과연 얼마나 갈까요? 50년 뒤, 당장 내년이면 저 서기장이 숙청될 수도 있고 정권이 바뀌면 약속은 휴지 조각이 될 텐데 말입니다. 오 수석, 술맛이 왜 그리 쓴가? 대통령이 제게 술을 따르며 물으셨습니다. 아닙니다, 각하. 그저 날씨가 너무 추워서 그렇습니다. 허허, 자네는 아직도 내 장갑이 아까운 모양이구만. 걱정 말게. 저 친구가 흘린 눈물. 그게 바로 우리가 산 진짜 보물이야. 땅 문서보다 더 확실한 보증수표란 말일세. 대통령은 확신에 차 있었지만 저는 그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인간의 마음만큼 간사한 것이 없다고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그때의 저는 몰랐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심어놓은 그 형제의 씨앗이 46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몽골의 동토 속에서 썩지 않고 버텨낼 줄은 말입니다. 그리고 먼 훗날 대한민국이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했을 때 100조 원의 돈다발보다 더 강력한 방패가 되어 돌아올 줄은 꿈에도 몰랐죠. 그렇게 세월은 유수와 같다는 말이 야속할 정도로 빠르게 흘러갔습니다. 그 영하 40도의 설원에서 박정희 대통령이 몽골 서기장에 손에 털장갑을 끼워주던 그 날로부터 무려 46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저는 이제 지팡이 없이는 걷기도 힘든 80줄의 노인이 되었습니다. 평생을 국가 경제를 위해 헌신했다고 자부했지만 제 마음 한구석에는 늘 풀지 못한 숙제처럼 그 땅, 몽골 알타이의 빈곡이 묵직한 돌덩이처럼 남아 있었습니다. 잊고 싶었습니다. 아니, 솔직히 말하면 잊혀지기를 바랐습니다. 그곳은 제 공직 인생에서 유일하게 막지 못한 실패작이자 언젠가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역사의 신은 짓궂게도 제 인생의 마지막 장에 가장 충격적인 반전을 준비해 두고 있었습니다. 2024년 1월의 어느 늦은 밤이었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아 꾸벅꾸벅 졸고 있던 제 귀에 다급한 뉴스 앵커의 목소리가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긴급 속보입니다. 지구온난화로 인해 몽골 알타이 산맥의 만년설이 녹아내리면서 그 지하에 잠들어 있던 세기의 발견이 세상에 드러났습니다. 전 세계 에너지 시장을 뒤흔들고 있는 이른바 하얀 황금의 정체가 밝혀진 곳은 놀랍게도 46년 전 대한민국 정부가 매입했던 땅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저는 감전된 사람처럼 소스라치게 놀라 TV 앞으로 기어갔습니다. 화면에는 위성사진이 띄워져 있었는데 하얗던 만년설이 녹아내린 자리에 거대한 균열이 생겨 있었고 그 틈으로 뿜어져 나오는 신비로운 가스의 열화상 이미지가 붉게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것이 이론상으로만 존재했던 고순도 천연 수소, 즉 화이트 수소의 세계 최대 매장지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매장 추정량은 무려 10억 톤. 이는 전 인류가 100년을 사용하고도 남을 양이며 경제 가치는 산술적으로 계산조차 불가능한 수준입니다.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하얀 땔감. 46년 전 박정희 대통령이 제게 했던 그 수수께끼 같은 말이 뇌리를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임자. 내 눈에는 저게 50년 뒤 우리 아이들이 쓸 하얀 땔감으로 보여. 그분은 알고 계셨던 겁니다. 아니, 알았다기보다는 꿰뚫어 보셨던 겁니다. 당시의 과학 기술로는 감지조차 할 수 없었던 그 땅의 기운을 동물적인 감각과 통찰력으로 감지하셨던 겁니다. 석유가 고갈되고 탄소 배출이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는 시대가 오면 결국 인류는 물과 얼음에서 나오는 가장 깨끗한 에너지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 얼음 지옥은 죽은 땅이 아니라 지구가 미래를 위해 숨겨놓은 거대한 에너지 금고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감격에 젖을 새도 없었습니다.
이어지는 뉴스는 제 등골을 서늘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이 발견과 동시에 몽골 국경 지역에는 전운이 감돌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는 즉각 성명을 내고 알타이 산맥의 환경오염을 막는다는 명분으로 해당 지역의 외국인 토지 소유권을 전면 무효화할 것을 몽골 정부에 요구했습니다. 현재 중국 인민해방군 기갑부대가 국경 50km 지점까지 전진 배치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현관 초인종이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이 새벽에 찾아올 사람은 없었습니다. 불길한 예감이 엄습했습니다. 문을 열자 잔뜩 굳은 표정의 중년 남성이 서 있었습니다. 현 정부의 국가안보실장 김 실장이었습니다. 오창수 전 수석님 되십니까? 급하게 드릴 말씀이 있어 결례를 무릅쓰고 왔습니다. 그를 거실로 안내하자마자 김 실장은 한숨을 푹 내쉬며 태블릿 PC를 꺼내 들었습니다. 수석님, 뉴스 보셨습니까? 상황이 생각보다 훨씬 심각합니다. 놈들이 냄새를 맡았습니다. 아주 지독한 놈들이요. 중국, 말씀입니까? 네. 단순히 냄새만 맡은 게 아닙니다. 중국은 이미 지난달부터 비밀리에 몽골 정부를 압박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몽골 외무장관을 불러놓고 뭐라고 협박했는지 아십니까? 한국이 가진 알타이 땅을 내놓지 않으면 올겨울 몽골에 들어가는 석탄과 전력 공급을 전면 중단하겠다고 했답니다. 저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몽골은 내륙 국가입니다. 전력과 난방 연료의 상당 부분을 중국과 러시아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영하 40도의 혹한기에 전기를 끊고 석탄을 막겠다는 것은 몽골 국민들을 얼어 죽이겠다는 선전포고나 다름없었습니다. 그건 살인 행위 아닙니까? 아무리 자원이 탐나도 그렇지 한 나라의 국민을 볼모로 잡다니요. 중국에게 인권 따위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들은 지금 눈이 뒤집혔습니다. 우리 아리랑 위성이 포착한 바에 따르면 그 땅에서 나오는 화이트 수소는 단순한 에너지가 아닙니다. 함께 매장된 히토류 리튬의 품위가 중국 스촨성 광산의 10배가 넘습니다. 이걸 한국이 독점하게 되면 앞으로 100년 동안 첨단 산업의 패권은 대한민국으로 넘어오게 됩니다. 반대로 중국은 하청기지로 전락할 수도 있고요. 그러니 저렇게 발악을 하는 겁니다. 김 실장의 말에 저는 가슴이 벅차오르면서도 한편으로는 억장이 무너졌습니다. 대한민국이 어떤 나라입니까? 자원 하나 없이 맨주먹으로 일어선 나라입니다. 그런 우리가 이제야 박정희 대통령의 해안 덕분에 100년 먹거리를 손에 쥐게 되었는데 그것을 강대국이 힘으로 빼앗으려 하다니요. 러시아는 어떻습니까? 그들도 국경을 맞대고 있지 않습니까? 러시아도 숟가락을 얹으려 하지만 중국만큼 노골적이지는 않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여력이 없기도 하고요. 하지만 중국이 먹는 걸 보고만 있지는 않을 겁니다. 지금 중국의 행태는 조폭 그 자체입니다. 어제는 몽골 국경 검문소를 강제로 폐쇄하고 몽골로 들어가는 식료품 트럭 수천 대를 억류했습니다. 몽골 마트 진열대가 텅텅 비어가고 있답니다. 굶어 죽기 싫으면 한국과의 계약을 파기하라는 거지요. 김 실장이 보여준 영상 속 몽골의 상황은 처참했습니다. 울란바토르 시내의 가로등은 꺼져 있었고 사람들은 영하 30도의 추위 속에서 땔감을 구하기 위해 쓰레기장을 뒤지고 있었습니다. 중국이 밸브를 잠그자마자 약소국의 일상은 지옥으로 변해버린 것입니다. 이것이 힘의 논리였습니다. 46년 전 제가 그토록 두려워했던 일이 현실이 된 것입니다. 오 수석님,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오늘 오전 브리핑에서 망언을 쏟아냈습니다. 과거 한국의 독재자가 불법적으로 매입한 몽골 땅은 원천 무효이며 환경 파괴의 주범인 한국 시설을 즉각 철거하지 않으면 무력을 사용해서라도 몽골의 자연을 지키겠다고 떠들었습니다.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자기들이 몽골 하늘을 미세먼지로 뒤덮어 놓고는 청정, 수소를 개발하려는 우리 보고 환경 파괴범이라니요. 기가 찼습니다. 피가 거꾸로 솟는다는 말이 실감이 났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그 땅을 살 때 환경은커녕 사람이 접근조차 못하는 죽음의 땅이었습니다. 46년 동안 우리가 세금을 들여 관리하고 조사해서 이제야 보물을 찾아냈더니 날강도처럼 나타나서 내놓으라니요. 그래서 우리 정부는 어떻게 대응하고 있습니까? 미국은요? 유엔은 뭐라 합니까? 제 질문에 김 실장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그게 가장 뼈아픈 부분입니다. 미국은 중국과 전면전을 원치 않습니다. 애매한 성명서 하나 내고 뒷짐지고 있습니다. 유엔요?
중국이 상임이사국인데 안보리가 열리겠습니까? 외교부는 주한 중국 대사를 초치해서 항의했지만 그쪽에서는 콧방귀도 안 낍니다. 오히려 소국이 대국에게 대드느냐며 모욕적인 언사를 퍼부었습니다. 빌어먹을. 저는 지팡이를 바닥에 쾅 내리찍었습니다. 결국 내 말이 맞았어. 그 종이 쪼가리 계약서는 탱크 앞에서 아무 힘도 못 쓰는 휴지 조각이 되고 말았어. 박 대통령께서 미래를 내다보셨으면 뭐하나? 그걸 지킬 힘이 없는데. 우리가 아무리 반도체를 잘 만들고 K-팝이 유행하면 뭐하냐고. 총구 앞에서는 다 무용지물인 것을. 패배감이 쓰나미처럼 밀려왔습니다. 늙은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의 영정사진을 볼 면목이 없었습니다. 각하, 죄송합니다. 당신이 욕을 먹어가며 마련해둔 밥상을 못난 후손들이 지키지 못하고 없게 생겼습니다. 저 거만한 중국 놈들이 우리 땅을 짓밟고 우리 자원을 퍼가는 꼴을 눈뜨고 봐야 한다니. 차라리 제 눈을 멀게 해주십시오. 하지만 김 실장의 표정은 묘하게도 절망적이지만은 않았습니다. 그는 태블릿 화면을 넘겨 또 다른 지도를 보여주었습니다. 수석님, 하지만 너무 낙담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도 카드가 아예 없는 건 아닙니다. 카드. 탱크를 앞세운 중국을 상대로 무슨 카드가 있단 말인가. 이걸 보십시오. 우리 국토교통부와 자원공사가 지난 10년 동안 극비리에 진행한 프로젝트입니다. 박정희 대통령께서 매입하신 그 30만 평, 위치가 정말 기가 막힙니다. 단순히 자원만 있는 게 아닙니다. 김 실장이 가리킨 곳은 알타이 산맥의 빈곡 중심부였습니다. 여기가 알타이 산맥에서 유일하게 대형 수송기가 이착륙할 수 있는 천연 활주로 지형입니다. 그리고 지하 500m 안반층에는 자연적으로 형성된 거대한 동굴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10년간 위성으로 이걸 확인하고 몰래 준비해 온 게 있습니다. 준비라니? 중국이 저렇게 무식하게 나오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단순히 자원이 탐나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그 땅을 요새화하고 있다는 걸 눈치챘기 때문입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꽂은 깃발이 지금은 중국의 목을 겨누는 비수가 되어가고 있다는 걸 놈들이 본능적으로 느낀 겁니다. 한국의 기술력은 놈들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우리는 이미 그곳에 놈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을 심어 놓았습니다. 김 실장의 눈빛이 번뜩였습니다. 그것은 강대국 틈바구니에서 살아남기 위해 악착같이 이빨을 갈아온 대한민국 관료의 도끼였습니다. 하지만 몽골 정부가 버틸 수 있을까? 중국이 저렇게 목을 조르는데 그게 문제입니다. 몽골 대통령의 결단만 남았습니다. 중국은 내일 정오까지 최후 통첩을 보냈습니다. 그때까지 토지 소유권 무효화 문서에 서명하지 않으면 국경을 넘겠다고 협박했습니다. 시계바늘은 야속하게도 빠르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내일 정오, 운명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밤하늘의 별을 찾았습니다. 서울의 화려한 불빛에 가려 별은 보이지 않았지만 저 멀리 몽골의 초원 위에는 박정희 대통령이 보고 계실 그 별이 떠 있을 것 같았습니다. 각하, 보고 계십니까? 당신이 형제라고 불렀던 그 나라가 지금 칼끝 위에 서 있습니다. 당신이 씌워준 털모자의 온기가 과연 저 차가운 탱크의 궤도를 녹일 수 있겠습니까? 중국이라는 거대한 괴물이 입을 벌리고 몽골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삼키려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벼랑 끝에 몰렸습니다. 100조 원의 가치를 지닌 하얀 보물, 그리고 대한민국의 자존심. 이 모든 것이 내일이면 물거품이 될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운명의 시간인 정오가 다가올수록 청와대 회의실의 공기는 숨이 막힐 듯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대형 스크린 너머로 보이는 몽골 울란바토르의 정부. 청사 앞은 이미 중국과 러시아가 보낸 검은 세단들의 행렬로 포위되어 있었습니다. 마치 점령군이 입성하는 듯한 오만방자한 모습이었습니다. 중국 외교부장은 차에서 내리자마자 기다리고 있던 몽골 총리에게 악수를 청하는 척하며 서류 가방을 툭 던지듯 건넸습니다. 그 속에는 몽골의 자존심을 난도질할 노예 계약서가 들어있을 게 뻔했습니다. 안보실장이 주먹을 부들부들 떨며 화면을 가리켰습니다. 수석님, 저 놈들 하는 짓 좀 보십시오. 외교가 아닙니다. 저건 조폭이 자릿세 뜯으러 온 겁니다. 어제 저녁부터 몽골로 들어가는 가스관 밸브를 잠갔답니다. 울란바토르 시내 병원들의 난방이 끊겨서 인큐베이터에 있는 신생아들이 담요를 뒤집어쓰고 버티고 있답니다. 저들은 인간이 아닙니다. 피가 거꾸로 솟았습니다. 중국은 몽골 정부에 최후 통첩을 보냈습니다.
오늘 정오까지 한국과의 토지 계약을 파기하고 중국에 넘기지 않으면 국경을 완전히 봉쇄하여 식량과 의약품 공급을 끊겠다고 말입니다. 영하 30도의 혹한에 난방과 밥줄을 끊겠다는 건 몽골 국민들을 다 얼려 죽이겠다는 협박이었습니다. 전 세계 언론은 이미 한국의 패배를 기정사실화하고 있었습니다. CNN 앵커가 냉소적인 말투로 떠들었습니다. 몽골이 선택할 길은 하나뿐입니다. 중국은 당근으로 2천억 달러, 우리 돈 260조 원을 제시했습니다. 몽골 GDP의 10배가 넘는 돈입니다. 반면 한국이 가진 건 50년 전 죽은 독재자가 남긴 낡은 종이 한 장뿐입니다. 생존을 위해 몽골은 한국을 배신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쓴 입맛을 다셨습니다. 인정하기 싫었지만 현실이 그랬습니다. 260조 원. 몽골 국민 전체가 평생 놀고 먹을 수 있는 돈입니다. 저라도 흔들릴 액수인데 지금 당장 얼어 죽을 위기에 처한 몽골이 의리를 지킨다. 동화책에서나 나올 법한 이야기였습니다. 마침내 회견이 시작되었습니다. 몽골 대통령이 굳은 표정으로 단상에 올랐습니다. 중국 대표단은 거만하게 다리를 꼬고 앉아 어서 항복 문서를 낭독하라는 듯 턱짓을 했습니다. 몽골 대통령은 원고를 정리하며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 찰나의 정적이 제 심장을 조여왔습니다. 존경하는 몽골 국민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오신 중국과 러시아 대표단 여러분. 몽골 대통령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화산 같은 뜨거움이 꿈틀거리고 있었습니다. 중국은 우리에게 제안했습니다. 알타이 산맥의 한국 소유지를 몰수하여 넘기면 2천억 달러를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만약 거절하면 우리 국민은 오늘 밤부터 추위와 배고픔에 떨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좌중이 술렁거렸습니다. 대놓고 협박 사실을 공표해버린 것입니다. 중국 대표단장의 얼굴이 찌푸려졌습니다. 2천억 달러. 참으로 거대하고 달콤한 돈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제안을 거부합니다. 뭐라고? 중국 대표단장이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습니다. 통역기를 낀 그의 귀가 의심스럽다는 듯 붉어졌습니다. 몽골 대통령은 그를 노려보며 단호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우리는 한국과의 약속을 지킬 것입니다. 이 땅의 주인은 대한민국입니다. 중국이 2천억 달러가 아니라 2천조를 가져온다 해도 우리의 대답은 같습니다. 회견장이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중국 대표들이 삿대질하며 고함을 질렀습니다. 미쳤냐? 너희가 굶어 죽어봐야 정신을 차리겠냐? 욕설이 난무했습니다. 하지만 몽골 대통령은 품에서 무언가를 꺼내 단상 위에 올렸습니다. 그것은 낡고 색이 바랜 털모자와 가죽 장갑이었습니다. 46년 전 박정희 대통령이 몽골의 지방관리에게 벗어주었던 바로 그 물건이었습니다. 조용히 하십시오. 몽골 대통령이 일갈했습니다. 여러분은 이 낡은 모자가 우습게 보일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몽골인들에게 이 모자는 단순한 물건이 아닙니다. 이것은 5천년 만에 다시 만난 형제의 증표입니다. 형제. 그 단어가 나오는 순간 저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먼 옛날 우리 몽골과 한민족은 알타이의 같은 뿌리에서 태어났습니다. 우리는 말을 타고 초원을 달렸고 그들은 동쪽으로 가서 해가 뜨는 나라를 세웠습니다. 우리 전설 속에 나오는 무지개의 나라 솔롱고. 그곳이 바로 한국입니다. 우리 할머니들은 항상 말씀하셨습니다. 언젠가 솔롱고의 형제들이 돌아와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울 것이라고. 몽골 대통령은 자신의 손목을 걷어 보였습니다. 그리고 카메라를 향해 엉덩이 쪽을 가리키는 신용을 했습니다. 우리 몽골의 아이들은 태어날 때 엉덩이에 푸른 점, 몽고반점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리고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한국의 아이들도 똑같은 푸른 점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는 피가 섞인 가족이라는 뜻입니다. 중국인에게는 없고 일본인에게도 없는 오직 우리 둘만이 공유하는 하늘의 표식입니다. 저는 전율했습니다. 46년 전 박정희 대통령이 눈보라 속에서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동지와 나는 엉덩이에 같은 점을 가진 형제요. 각하는 단순히 감성에 호소한 게 아니었습니다. 수천 년의 시간을 관통하는 민족의 뿌리를, 그 거대한 역사의 줄기를 꿰뚫어 보셨던 겁니다. 1978년 한국의 박정희 대통령님은 이 척박한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빵을 던져주지 않았습니다. 대신 자신의 체온이 담긴 이 모자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땅을 사러 온 게 아니라 잃어버린 형제를 찾으러 왔다. 그분은 알고 계셨던 겁니다. 우리가 남이 아니라는 것을. 중국이 우리를 오랑캐라 부르며 무시할 때
러시아가 우리를 식민지 취급할 때 오직 한국만이 우리를 솔롱고의 형제라 부르며 대등하게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몽골 대통령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중국 대표단 여러분, 당신들은 우리를 돈으로 살 수 있다고 믿습니까? 형제가 형제를 돈 몇 푼에 팔아넘길 것이라 생각합니까? 당신들은 실수를 했습니다. 몽골인은 굶어 죽을지언정 비굴하게 살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칭기즈칸의 후예입니다. 의리를 저버리고 배부른 돼지가 되느니 의리를 지키는 굶주린 늑대가 되겠습니다. 쾅! 몽골 대통령이 주먹으로 단상을 내리쳤습니다. 알타이의 보물은 우리 형제 대한민국이 찾아낸 것입니다. 그러니 그 권리는 당연히 형제에게 있습니다. 중국은 당장 우리 영토에서 나가십시오. 만약 식량을 끊는다면 우리는 물만 마시고 버틸 것입니다. 전기를 끊는다면 서로의 체온으로 버틸 것입니다. 하지만 절대 한국을 배신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중국 대표단장은 얼굴이 흙빛이 되어 뒷걸음질 쳤습니다. 자본의 논리로 무장한 그들에게 5천년의 역사와 핏줄을 들고 나오는 몽골의 기백은 계산 범위를 벗어난 공포였을 겁니다. 생중계를 보던 몽골 시민들이 태극기와 몽골 국기를 흔들며 환호했습니다. 거리 곳곳에서 솔롱고 만세, 코리아 만세, 함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저는 회의실 의자에 깊숙이 파묻혔습니다. 눈앞이 흐려져 화면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각하, 당신은 도대체 어디까지 보신 겁니까? 저는 박정희 대통령을 경제 발전의 영웅으로만 알았습니다. 숫자에 밟고 고속도로를 깔고 공장을 짓는 유능한 행정가라고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깨달았습니다. 그분은 민족의 혼을 보는 무당이자 역사의 맥을 짚는 거인이었습니다. 남들이 모래와 얼음만 볼 때 그분은 그 땅에 서려 있는 고조선의 순결을 보셨고 알타이의 핏줄을 보셨습니다. 50년 뒤 중국이라는 거대한 패권 국가가 등장하여 주변국을 집어삼킬 때 오직 혈맹이라는 끈끈한 연대만이 대한민국을 지켜줄 유일한 방패가 될 것임을 예견하셨던 겁니다. 그 낡은 털모자는 단순한 방한용품이 아니었습니다. 5천년 동안 잊고 지냈던 형제의 기억을 깨우는 박정희 대통령이 남긴 마법의 열쇠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중국은 역시나 끈질겼어요. 중국 대표단장은 비열한 웃음을 흘리며 서류 뭉치를 흔들었거든요. 몽골 대통령 각하, 감정파리는 그만하시죠. 국제법상 토지, 임대 계약의 통상적인 시효는 30년입니다. 한국이 가진 저 종이 쪼가리는 이미 16년 전에 효력이 끝났단 말입니다. 법적으로 이 땅은 무주공산이나 다름없으니 힘 있는 우리가 가져가는 게 순리 아닙니까? 그 말은 사실이었습니다. 몽골의 옛법률을 교묘하게 이용한 중국의 법적 공격에 생중계를 보던 저와 안보실장도 아차! 하며 탄식을 내뱉었습니다. 털모자로 감동은 줄 수 있어도 국제법이라는 냉혹한 칼날을 맞기에는 역부족으로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때였습니다. 몽골 대통령이 털모자 아래에 깔려있던 누렇게 변색된 봉투 하나를 집어 들었습니다. 중국 대표단 여러분, 법을 좋아하시는군요. 그렇다면 이것도 법으로 해석해 보시지요. 그게 뭡니까? 1978년 개약 당시 박정희 대통령께서 자필로 추가하신 제7조 특별부속 합의서입니다. 당시 우리 정부는 이 조항이 왜 필요한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박 대통령님은 먼 훗날 북쪽의 곰이나 남쪽의 용이 이 땅을 탐낼 때를 대비해야 한다며 이 조항을 고집하셨습니다. 몽골 대통령이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개봉하고 박정희 대통령의 친필이 담긴 문서를 낭독하기 시작했습니다. 제7조 특별조항본 계약은 단순한 상행위가 아닌 형제국 간의 혈맹에 기초한다. 만약 훗날 제3국, 특히 국경을 맞댄 강대국이 무력이나 자본으로 이 땅의 소유권을 위협할 경우 본 토지의 소유권은 즉시 대한민국과 몽골의 공동 영구 성지로 승격되며 그 어떤 국가도 침범할 수 없는 치외법권 지역으로 선포한다. 회견장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중국 대표단장의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이럴 수가. 몽골 대통령은 문서 하단에 적힌 박정희 대통령의 메모를 덧붙여 읽었습니다. 여기 박 대통령님이 남기신 메모가 있습니다. 들어보십시오. 중국은 잠에서 깨어난 사자가 될 것이다. 그들이 깨어나 허기를 느낄 때 반드시 이 땅을 노릴 것이다. 그때가 되면 이 종이를 보여주어라. 우리는 50년 전부터 너희의 탐욕을 알고 있었다고. 저는 소파에서 굴러떨어질 뻔했습니다. 온몸에 소름이 돋아 닭살이 돋을 지경이었습니다. 각하,
박정희 대통령은 단순히 자원을 본 게 아니었습니다. 1978년, 당시만 해도 가난한 농업 국가였던 중국이 훗날 G2, 패권국으로 성장하여 주변국을 위협할 깡패가 될 것까지 꿰뚫어보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분은 미래의 도둑이 들 것을 예상하고 50년 전에 이미 그 도둑이 꼼짝 못할 가장 강력한 법적 족쇄를 채워두신 겁니다. 몽골 대통령이 중국 대표단의 코앞에 그 문서를 들이밀었습니다. 들었습니까? 이 문서는 1978년 유엔에도 비밀리에 공탁된 정식 조약입니다. 당신들이 이 땅을 건드리는 순간 그것은 몽골에 대한 도발이 아니라 전 세계가 공인한 성지에 대한 침략이 됩니다. 자, 그래도 가져가시겠습니까? 박정희라는 거인의 소름 끼치는 성견지명 앞에 중국의 교활한 법률 공세는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예언이 아니었습니다. 50년 뒤에 후손들이 공경에 처할까봐 미리 준비해 두신 할아버지의 유산이자 완벽한 보호막이었습니다. 중국 대표단장은 마치 박정희 대통령의 영혼이 눈앞에 서 있는 듯한 공포를 느낀 듯 사색이 되어 뒷걸음질 쳤습니다. 죽은 제갈공명이 산중달을 쫓아냈다더니 석거한 지 40년이 넘은 박정희 대통령이 오만한 중국을 호통쳐 쫓아내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렇게 몽골이 중국에 2천억 달러 유혹을 뿌리친 그날 오후, 저는 안보실장의 안내를 받아 대전 대덕연구단지 내에 위치한 깊은 지하 벙커로 향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평범한 국책연구소 건물이었지만 지하 5층으로 내려가자 영화에서나 보던 최첨단 시설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그곳에는 흰 가운을 입은 수십 명의 연구원이 거대한 홀로그램 지도를 둘러싸고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수석님, 어서 오십시오.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제가 바로 이 프로젝트의 책임자 윤기철입니다. 헝클어진 머리에 두꺼운 뿔테 안경을 쓴 30대 중반의 남자가 제 손을 덥석 잡았습니다. 악력에서부터 넘치는 자신감이 느껴졌습니다. 이 젊은 친구가 바로 대한민국 에너지 기술의 정점이라 불리는 천재 과학자 윤기철 박사였습니다. 윤 박사, 도대체 저 알타이 산맥 밑에 뭐가 있는 건가? 몽골이 260조 원을 거절할 만큼 대단한 건가? 제 질문에 윤 박사는 씩 웃으며 레이저 포인터를 꺼내 들었습니다. 260조 원이요? 중국 놈들이 도둑놈 신보인 거죠. 그 돈은 저 땅 가치의 100분의 1도 안 됩니다. 수석님, 46년 전 박정희 대통령님께서 하얀 땔감이라고 하셨다면서요? 그랬지. 나는 그게 눈을 말하는 줄 알았네. 아닙니다. 각하께서는 정확히 보셨습니다. 자, 이걸 보십시오. 윤 박사가 버튼을 누르자 알타이 산맥의 단면도가 3D 영상으로 떠올랐습니다. 수천 미터 두께의 빙하와 안반층 아래 붉게 맥동하는 거대한 흐름이 보였습니다. 이게 바로 화이트 수소, 즉 천연 수소입니다. 석유나 천연가스는 태우면 탄소가 나오죠. 이건 물만 나옵니다. 게다가 더 놀라운 건 지구 내부의 화학작용으로 계속해서 생성된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퍼내도 마르지 않는 무한리필 에너지라는 소리입니다. 저는 입이 다물어지지 않았습니다. 석유는 언젠가 고갈되지만 이것은 영원히 솟아난다는 말입니까? 매장량이 얼마나 되나? 현재 확인된 것만 10억 톤입니다. 대한민국 전 국민이 전기를 펑펑 쓰고 모든 자동차를 수소차로 굴려도 100년은 너끈히 쓸 양입니다. 돈으로 환산하면요. 현재 국제 에너지 시세로 대략 5천조 원이 넘습니다. 260조 원, 껌값이죠. 5천조 원. 제 평생 들어본 적도 없는 숫자였습니다. 삼성전자가 10년 동안 벌어들일 돈을 합친 것보다 많은 금액이 저 얼음 밑에 잠들어 있었다니. 하지만 윤 박사, 그림의 떡 아닌가. 저기는 영하 50도의 빙벽이고 땅은 강철보다 단단한 화강암이야. 예전에 소련도 저걸 캐려다 드릴이 다 부러져서 포기했다고 들었네. 제 지적에 윤 박사의 눈빛이 번뜩였습니다. 바로 이 대목을 기다렸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정확하십니다. 그게 바로 중국과 러시아가 침만 흘리고 못 먹은 이유입니다. 알타이의 지질은 지옥의 껍질이라고 불립니다. 영구동 토층이 화강암과 뒤섞여 있어서 기존의 다이아몬드 드릴로 뚫으려 하면 마찰열 때문에 드릴이 녹아버리거나 반대로 윤활유가 얼어붙어 터져버립니다. 중국이 지난달에 몰래 시추기를 보냈다가 기계가 통째로 얼어 터지는 바람에 철수했죠. 윤 박사는 화면을 전환했습니다. 그러자 SF 영화에나 나올 법한 기이하게 생긴 원통형 기계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들었습니다.
이름하여 K플라즈마 초전도 시추기입니다. 플라즈마. 그게 뭔가? 간단히 말해서 우리는 땅을 파는 게 아닙니다. 녹이는 겁니다. 드릴 끝에서 태양 표면 온도와 맞먹는 6000도의 플라즈마 불꽃을 쏩니다. 아무리 단단한 바위도 순식간에 기체가 되어 사라지죠. 드릴이 땅에 닿을 필요조차 없습니다. 마찰이 없으니 고장도 안 나고 소음도 없습니다. 6000도라니 그 열을 기계가 견딜 수 있나? 그게 바로 우리 대한민국의 기술력입니다. 드릴 외벽을 영하 270도의 액체 헬륨으로 감싸는 초전도 냉각 기술을 적용했습니다. 안에서는 6000도로 지지고 밖에서는 영하 270도로 식히는 거죠. 이 극단적인 온도 차이를 제어할 수 있는 나라는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뿐입니다. 미국 나사도 이론적으로만 가능하다고 했던 걸 우리 한국 엔지니어들이 3년 밤샘 끝에 기어이 만들어냈습니다. 저는 전율했습니다. 뜨거움과 차가움의 공존. 그것은 마치 냉철한 이성과 뜨거운 가슴을 가졌던 박정희 대통령을 닮은 기술이었습니다. 중국 놈들은 땅을 파다가 드릴이 부러져서 울고 갔지만 우리는 그냥 아이스크림에 뜨거운 숟가락 넣듯이 쑥 들어갑니다. 속도도 기존 방식보다 100배 빠릅니다. 이미 지난달에 비밀리에 시제품 테스트를 마쳤습니다. 결과는 대성공입니다. 윤 박사는 의기양양하게 웃으며 다음 화면을 보여주었습니다. 몽골 현지에 설치된 거대한 파이프라인과 저장 탱크들이 보였습니다. 캐내는 것만 문제가 아닙니다. 수소는 부피가 커서 운송이 어렵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세계 1위 조선업 기술이 있지 않습니까? 한국조선해양과 협력해서 기체 수소를 영하 253도로 급속 냉각해 액체로 만드는 액화 플랜트를 현지에 건설했습니다. 이 기술 역시 경쟁국들은 엄두도 못 냅니다. 일본이 시도했다가 효율이 안 나와서 포기했죠. 우리는 일본보다 효율이 40%나 높습니다. 화면 속 수치는 경이로웠습니다. 몽골에서 생산된 액체 수소가 파이프라인을 타고 중국을 건너뛰어 서해로 들어오는 루트. 그리고 그것이 대한민국 전역의 발전소와 주유소로 공급되는 가상의 흐름도. 수석님, 이게 현실화되면 대한민국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윤 박사가 진지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글쎄, 기름값이 좀 싸지려나. 그 정도가 아닙니다. 대한민국은 에너지 제로 국가가 됩니다. 전기요금, 사실상 공짜가 됩니다. 공장들은 전기세 걱정 없이 24시간 풀가동할 것이고 우리 기업들의 제품 생산 단가는 중국보다 더 낮아집니다. 메이드 인 코리아 제품이 가격 경쟁력까지 갖추게 되면 전 세계 시장을 싹쓸이하는 건 시간 문제입니다. 상상이 되질 않았습니다. 기름 한 방울 안 나서 50년 동안 서름을 겪었던 나라입니다. 오일 쇼크 때마다 휘청거리고 중동 왕세자들 앞에서 굽신거려야 했던 우리입니다. 그런데 에너지가 공짜라니요. 게다가 남는 수소는 일본이나 대만에 비싸게 팔면 됩니다. 이제 우리가 에너지 갑이 되는 겁니다. 일본 총리가 겨울에 보일러 틀고 싶으면 한국 대통령에게 전화를 걸어 사정해야 하는 시대가 오는 겁니다. 통쾌했습니다. 가슴이 뻥 뚫리는 기분이었습니다. 이건 단순히 돈을 버는 문제가 아닙니다. 국가의 격이 바뀌는 겁니다. 자원 빈국에서 자원 패권국으로, 에너지 수입국에서 에너지 제국으로. 이 모든 게 박정희 대통령께서 46년 전에 헐값에 산 그 땅에서 시작된 겁니다. 저는 벙커의 천장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조명빛이 마치 알타이의 설원처럼 하얗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각하, 정말 대단하십니다. 당신은 흙 속에 묻힌 진주를 본 게 아니라 얼음 속에 묻힌 태양을 보셨군요. 윤 박사가 말을 이었습니다. 중국이 몽골을 압박하는 이유도 이 기술 때문입니다. 자기들은 아무리 돈을 쏟아부어도 저 수소를 못 꺼내거든요. 기술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한국이 시설을 다 지어놓으니까 그걸 날로 먹으려 했던 겁니다. 만약 우리가 땅을 뺏겼다면 중국은 우리 기술자들을 납치해서라도 저걸 돌리려 했을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시설은 안전한가? 중국이 미사일이라도 쏘면 걱정 마십시오. 우리 시설은 지하 500m 안반 동굴 속에 있습니다. 핵폭탄이 떨어져도 끄떡없습니다. 그리고 시추기 주변에는 우리가 자체 개발한 고출력 레이저 방어 시스템을 깔아놨습니다. 드론이나 미사일이 접근하면 공중에서 바로 요격해버립니다. 놈들이 물리적으로 건드릴 방법은 없습니다. 완벽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의 해안이 밑그림을 그리고 우리 후손들의 피땀, 어린 기술력이 색칠을 하여 완성한 난공불락의 요새,
그것이 바로 알타이의 항공 영토였습니다. 수석님, 지금 현장에서는 이미 밸브를 열 준비를 마쳤습니다. 오 수석님께서 명령만 내려주시면 저 얼음 밑 잠자던 용이 깨어나 한국으로 달려올 겁니다. 윤 박사가 제 앞에 놓인 붉은색 버튼을 가리켰습니다. 제 손이 떨렸습니다. 이 버튼 하나에 대한민국의 100년 미래가 달려 있었습니다. 내가 눌러도 되겠나? 나는 그저 의심만 했던 늙은이일 뿐인데 수석님은 그 역사의 산증인이시지 않습니까? 박 대통령님을 대신해서 눌러주십시오. 저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손가락으로 힘차게 버튼을 눌렀습니다. 위웅, 지하 벙커 전체가 웅장한 기계음과 함께 진동했습니다. 화면 속 그래프가 수직으로 치솟기 시작했습니다. 알타이 1호기 가동, 플라즈마 점화, 온도 6000도 도달, 수소 추출 시작, 연구원들이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화면에는 몽골의 시추 파이프에서 맑고 투명한 액체가 콸콸 쏟아져 나오는 장면이 잡혔습니다. 그것은 물이 아니었습니다. 대한민국의 심장을 뛰게 할 새로운 피, 액체 수소였습니다. 성공입니다. 순도 99.999%. 세계 최고 품질입니다. 윤 박사가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저는 흐르는 눈물을 닦을 생각도 하지 못하고 화면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보이십니까, 수석님? 저게 바로 우리가 만든 기적입니다. 미국도, 중국도, 그 어떤 나라도 해내지 못한 걸 우리 대한민국이 해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은 기적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늘에서 뚝 떨어진 기적이 아니었습니다. 50년 전 모두가 미쳤다고 손가락질할 때 묵묵히 씨앗을 심은 지도자의 고독과 그 씨앗을 싹 틔우기 위해 밤새워 연구한 과학자들의 집념이 만들어낸 지독하고도 아름다운 한국산 기적이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누구의 눈치도 볼 필요가 없습니다. 세계 열강들이 에너지를 무기로 우리를 협박하던 시대는 끝났습니다. 우리가 가진 기술, 우리가 가진 자원으로 당당하게 세계를 호령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감동에 젖어 있기에는 상황이 너무 급박했습니다. 중국은 자존심에 치명상을 입었습니다. 상처 입은 짐승이 더 무서운 법입니다. 저들이 순순히 물러날 리 없었습니다. 안보실장의 전화기가 다급하게 울렸습니다. 수화기를 든 그의 표정이 다시 얼음장처럼 차가워졌습니다. 수석님, 국방부입니다. 중국군이 움직였습니다. 몽골 국경 검문소를 강제 돌파하려 합니다. 진짜로 밀고 들어올 생각입니다. 전쟁을 하겠다는 건가? 명분은 자국민 보호와 채권 회수랍니다. 아주 작정을 했습니다. 몽골군만으로는 3시간도 못 버팁니다. 저는 지팡이를 짚고 벌떡 일어났습니다. 몽골이 우리를 위해 목숨을 걸고 의리를 지켰습니다. 형제가 매를 맞는데 구경만 하는 건 한국인의 도리가 아닙니다. 김 실장, 우리 준비는 됐나? 그 윤 박사라는 친구가 만든 거 말이야. 네, 준비 끝났습니다. 박정희 대통령께서 심어놓은 의리라는 나무 위에 이제 우리 후손들이 만든 최첨단 기술이라는 꽃을 피울 차례입니다. 놈들이 국경을 넘는 순간 지옥을 보게 될 겁니다. 제 눈빛이 번뜩였습니다. 46년 전 힘이 없어 눈치만 보던 대한민국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받은 만큼, 아니 그 이상으로 돌려줄 힘이 있었습니다. 연결해. 내 눈으로 직접 봐야겠어. 감히 우리 형제를 건드린 대가가 얼마나 혹독한지 저 오만한 대국놈들에게 똑똑히 가르쳐줘야지. 박정희 대통령이 50년 전에 맺은 피의 맹세가 이제 2024년 대한민국의 압도적인 무력이 되어 알타이 산맥을 뒤흔들 준비를 마쳤습니다. 중국이 간과한 것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한국인은 은혜는 2배로 갚지만 원수는 10배로 갚는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이제 반격의 서막이 올랐습니다. 놈들이 움직였습니다. 국경선 500m 전방. 식별신호 없음. 표식 없는 장갑차 20대와 전차 5대입니다. 대전 지하 벙커의 대형 스크린에 붉은 점들이 개미 떼처럼 나타났습니다. 몽골의 밤은 칠흑같이 어두웠지만 우리의 정찰 위성과 감시 자산 앞에서는 대낮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중국이 보낸 비정규군, 말이 좋아 용병이지 사실상 중국 인민해방군의 최정예 기갑부대였습니다. 그들은 군복의 마크를 떼고 트럭과 탱크에 아무런 깃발도 달지 않은 채 도둑고양이처럼 은밀하게 우리의 파이프라인을 향해 기어오고 있었습니다. 명분 없는 전쟁을 일으키기 위해 신분을 숨긴 것입니다. 안보실장이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서슬퍼런 살기가 담겨 있었습니다. 작전명 백두의 혈맥,
1단계 개시. 불을 켜라. 그 순간 몽골 알타이 산맥의 밤하늘이 기이한 소리로 채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쉬익. 그것은 프로펠러 소음이 아니었습니다. 바람을 가르는 날카로운 파열음도 아니었습니다. 마치 유령이 숨을 쉬는 듯한 아주 미세한 기계음이었습니다. 중국군 선두 차량이 멈칫했습니다. 그들의 야간 투시경 위로 무언가가 새까맣게 하늘을 뒤덮었기 때문입니다. 윤기철 박사가 옆에서 주먹을 쥐며 속삭였습니다. 수석님, 저게 바로 도깨비 부대입니다. 우리가 방금 채굴한 알타이산 화이트 수소를 연료로 쓰는 세계 최초의 수소 연료전지 드론입니다. 기존의 리튬 배터리 드론은 고작 30분을 날면 추락합니다. 하지만 이 수소 드론은 다릅니다. 한 번 충전으로 12시간을 채공하며 영하 50도의 추위에도 배터리 방전이 없습니다. 무엇보다 무서운 건 무소음과 무열입니다. 엔진이 없으니 소리가 없고 열을 내뿜지 않으니 적외선 미사일로도 조준이 불가능합니다. 미국이나 이스라엘 드론도 흉내낼 수 없는 오직 에너지 자립국, 대한민국만이 운용할 수 있는 압도적인 기술 격차였습니다. 화면 속 중국군 지휘관이 당황하여 허공에 대공포를 난사하는 모습이 잡혔습니다. 하지만 레이더에 잡히지 않는 500대의 자폭 드론은 마치 까마귀 떼처럼 그들의 머리 위를 유유히 선회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몽골 평원에 주둔하고 있던 대한민국 파병 부대장의 목소리가 중국군 무전망을 뚫고 송출되었습니다. 우리는 그들이 쓰는 주파수를 이미 10년 전부터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여기는 대한민국 몽골 주둔군 사령관이다. 기관들은 현재 대한민국 영토와 자산을 위협하는 불법 침입을 시도하고 있다. 중국군 측에서는 아무런 응답이 없었습니다. 그저 전차의 포신을 파이프라인 쪽으로 돌릴 뿐이었습니다. 쏘겠다는 뜻이었습니다. 무시하고 밀어붙이면 우리가 겁을 먹고 물러날 것이라 착각한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힘없는 약소국이었다면 혹은 기술 없는 이류 국가였다면 저 탱크 앞에서 울며 겨자 먹기로 땅을 내줬을 겁니다. 하지만 그들은 상대를 잘못 골랐습니다. 대한민국은 전 세계에서 포병 화력에 미친 나라로 불리는 국가입니다. 경고는 끝났다. 지금부터 신의 지팡이가 너희 머리 위로 떨어진다. 타격 개시. 쾅, 쾅, 쾅. 지평선 너머에서 섬광이 번쩍였습니다. K9A3 자주포였습니다. 세계 최강이라 불리는 독일의 자주포보다 연사 속도가 2배나 빠른 괴물입니다. 놀라운 것은 TOT 사격 기술이었습니다. 한 대의 자주포가 포각을 달리해 3발을 연속으로 쏘면 그 3발이 동시에 한 지점에 떨어지는 기술입니다. 한 개 포대 유문이 쏘면 순식간에 18발의 포탄이 적의 머리 위로 동시에 쏟아지는 겁니다. 화면 속 중국군 전차부대 앞 100m 지점에 정확히 불벼락이 떨어졌습니다. 흙기둥이 수십 미터나 치솟았습니다. 그것은 오차 범위 0cm의 완벽한 위협 사격이었습니다. 마치지 않은 게 아니라 일부러 빗맞춰 경고한 것입니다. 다음 탄착구는 기관들의 정수리다. 3초 준다. 차 돌려. 사령관의 목소리는 지옥에서 온 저승사자 같았습니다. 중국군 지휘관은 공포의 진려 비명을 질렀습니다. 드론이 머리 위에서 자폭을 준비하고 전방에서는 보이지 않는 포탄이 쏟아집니다. 게다가 후방 300km 지점에서는 괴물 미사일이라 불리는 현무5가 이미 발사, 카운트다운에 들어갔다는 정보가 그들의 레이더에 떴습니다. 현무5는 탄두 중량만 8톤입니다. 적에 떨어지면 전차 부대가 아니라 산 하나가 지도에서 지워집니다. 중국군은 싸울 의지를 완전히 상실했습니다. 그들의 자랑인 T-90 전차도, 인해 전술도, 보이지 않는 기술의 벽 앞에서는 고철 덩어리에 불과했습니다. 퇴각, 전원 퇴각하라. 이건 함정이다. 중국군 지휘관의 다급한 목소리가 무전기를 타고 흘러나왔습니다. 위풍당당하게 접근하던 탱크들이 꽁무니를 빼고 흙먼지를 일으키며 도망치기 시작했습니다. 총 한 번 쏘지 못하고 압도적인 공포에 질려 패주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고슴도치 전략이었습니다. 건드리면 죽는다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줌으로써 감히 넘볼 생각조차 못하게 만드는 힘. 안보실장이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보고했습니다. 적부대 국경 밖으로 완전히 이탈했습니다. 작전 성공입니다. 우리 측 피해는 제로입니다. 벙커 안에 있던 연구원들과 군 관계자들이 일제히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늙은 제 가슴도 쿵쾅거렸습니다. 통쾌했습니다. 5000년 역사상 우리가 중국의 군대를 이토록 압도적인 힘으로 손가락 하나 대지 않고 쫓아낸 적이 있었던가요? 수석님,
이제 길이 열렸습니다. 몽골의 심장이 한국으로 들어옵니다. 윤 박사가 메인 밸브 스위치를 올렸습니다. 화면 속 파이프라인의 압력계가 초록색으로 변했습니다. 송출 시작. 몽골 알타이 기지에서 출발한 액화 수소가 1구간을 통과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연료가 아니었습니다. 50년 전 박정희 대통령이 심어놓은 의리의 씨앗이 자라나 우리 후손들이 만든 최첨단 기술의 갑옷을 입고 마침내 대한민국이라는 거대한 나무의 수액을 공급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지팡이를 짚고 일어나 모니터 속의 태극기를 향해 거수경례를 올렸습니다. 고생했다. 내 후배들, 내 새끼들. 정말 강해졌구나. 이제 아무도 우리를 넘보지 못해. 대한민국은 더 이상 고래 싸움에 등 터지는 새우가 아니었습니다. 작지만 맹독을 품은 독사, 아니 날카로운 발톱을 가진 호랑이가 되어 대륙을 호령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이 위대한 승리의 역사를 마무리하고 먼저 가신 분께 보고드리는 일뿐이었습니다. 전쟁의 먹구름이 걷히고 다시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중국군이 물러가고 우리 군이 지켜낸 알타이의 하늘은 그 어느 때보다 시리고 푸르렀습니다. 그로부터 6개월 뒤 저는 가족들의 만류를 뿌리치고 다시 몽골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이제 내일 모레면 아흔을 바라보는 나이, 제 인생의 마지막 여정이 될 것이라 직감했습니다. 46년 전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처럼 억지로 갔던 그 길을 이제는 설레는 마음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울란바토르에서 헬기를 타고 알타이 산맥으로 이동하는 동안 저는 창밖을 보며 제 눈을 의심해야 했습니다. 과거 제 기억 속에 남아있던 그 죽음의 땅, 하얀색밖에 없던 절망의 빈국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대신 그 자리에는 거대한 돔 형태의 최첨단 기지들과 반짝이는 파이프라인들이 은빛, 실핏줄처럼 뻗어나가는 미래 도시가 서 있었습니다. 헬기에서 내리자 훈훈한 공기가 저를 감쌌습니다. 지열 발전과 수소 열병합 발전으로 도시 전체가 거대한 온실처럼 따뜻하게 유지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창수, 살아있었구나. 이 질긴 늙은이야. 지팡이를 짚고 서 있는 제게 누군가 다가와 와락 안겼습니다. 하얀 수염이 가슴까지 내려온 노인, 바로 저의 오랜 몽골 친구 바토르였습니다. 바토르, 자네도 늙었구려. 그 팽팽하던 얼굴은 어디 가고 주름만 남았어. 허허, 자네나 나나 세월을 이길 수는 없지. 하지만 보게, 우리 땅은 회춘하지 않았나? 바토르가 가리킨 곳에는 한국 몽골, 우정의 도시라는 간판이 걸린 주거 단지가 보였습니다. 그곳에는 한국에서 파견된 기술자 가족들과 몽골 현지 직원들이 어우러져 살고 있었습니다. 놀이터에서는 아이들이 뛰어놀고 거리에는 활력이 넘쳤습니다. 46년 전 풀한 폭이 자라지 않던 동토가 이제는 생명이 숨쉬는 낙원으로 변한 것입니다. 가세, 그분이 기다리시네. 바토르의 부축을 받으며 저는 도시의 중앙 광장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에는 아담하지만 기품 있는 공원이 조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공원 한가운데 알타이 산맥을 등지고 서 있는 동상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의 동상이었습니다. 군복이나 정장이 아닌 46년 전 이곳을 방문하셨을 때 입으셨던 두툼한 파카 차림에 털모자를 손에 들고 먼 곳을 응시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그 앞에 섰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려 더는 서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지팡이를 놓고 차가운 대리석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카카, 제가 왔습니다. 못난 놈, 오창수가 왔습니다. 목구멍에서 뜨거운 것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동상 아래에는 이런 문구가 한국어와 몽골어로 나란히 새겨져 있었습니다. 얼음을 녹여 생명을, 마음을 녹여 우정을. 1978년 대한민국 대통령 박정희. 저는 흐르는 눈물을 닦을 생각도 하지 못한 채 동상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카카, 당신이 옳았습니다. 100번, 1000번 당신이 옳았습니다. 저는 눈앞에 돈 잎만 세던 장사치였고 당신은 100년 뒤의 지도를 그리던 진정한 지도자였습니다. 당신이 사신 것은 쓸모없는 얼음 덩어리가 아니었습니다. 당신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사셨고 얼어붙은 사람의 마음을 사셨습니다.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하지만 46년 전처럼 살을 애는 칼바람이 아니었습니다. 그 바람 속에는 먼저 간 이들의 숨결이 섞여 있는 듯했습니다. 보십시오, 카카. 당신이 목화씨를 심듯 심어놓은 이 척박한 땅에서 이제 대한민국을 먹여 살릴 하얀 피가 콸콸 쏟아지고 있습니다. 당신이 벗어준 털모자 하나가 260조 원이라는 거금을 막아냈고 당신이 보여준 진심이 중국의 탱크를 멈춰 세웠습니다.
우리가 한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다 해놓으신 밥상에 저희는 그저 숟가락만 얹었습니다. 저는 바닥에 머리를 찌우며 오열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슬픔이 아니었습니다. 평생을 의심하고 반대했던 제 좁은 소견에 대한 참회이자 그 고독했던 리더에 대한 뒤늦은 존경의 고백이었습니다. 바토르가 조용히 제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오창수, 울지 말게. 그분은 웃고 계시지 않나? 저 하늘에서 우리를 보며 임자들, 내 말이 맞지? 하고 웃고 계실 거야. 한참을 울고 나서야 고개를 들 수 있었습니다. 광장 주변으로 일을 마치고 퇴근하는 젊은 한국 기술자들이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얼굴은 기름때가 묻어 있었지만 눈빛만은 초롱초롱했습니다. 그들은 서로 어깨동무를 하며 오늘 야근 수당 나오면 삼겹살에 소주 한잔하자 라며 웃고 있었습니다. 그 젊은이들의 뒷모습을 보는데 문득 가슴 한구석이 뭉클해졌습니다. 저 젊은이들이 지금 저렇게 웃을 수 있는 것은 누군가가 피눈물을 흘리며 바닥을 다져놓았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주머니에서 꼬깃꼬깃해진 낡은 흑백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1970년대 구로공단의 쪽방에서 미싱을 돌리던 여공들, 뜨거운 중동 사막에서 모래바람을 마시며 벽돌을 나르던 건설 역군들, 그리고 독일의 지하 막장에서 석탄 가루를 마시며 외화를 벌어왔던 광부들의 모습이 담긴 사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맨 앞줄에 굳은 표정으로 안전모를 쓰고 있는 박정희 대통령과 젊은 시절의 제가 있었습니다. 여보게들, 저는 사진 속의 얼굴들을, 그리고 허공을 향해 조용히 말을 건넸습니다. 자네들 보고 있나? 우리가 해냈네. 배고파서 수돗물로 배를 채우고 똥구멍이 찢어지게 가난했던 우리가 이제는 전 세계에 에너지를 퍼주는 부자나라가 되었네. 제 손등 위로 검버섯이 피어있고 손마디는 류머티즘으로 굵어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이 거친 손이, 이 굽은 등이 대한민국을 떠받치는 기둥이었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우리 보고 꼰대라고 하더군. 고집불통이라고 손가락질도 해. 하지만 서러워 말게. 우리가 허리띠 졸라매고 안 먹고 안 입고 자식들 공부시킨 덕분에 저 아이들이 스마트폰을 만들고 반도체를 만들고 저렇게 알타이 산맥에서 수소를 캐내는 것 아니겠나. 저는 지팡이를 짚고 힘겹게 일어섰습니다. 석양빛이 동상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고맙네. 정말 고마워.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그저 내 자식 배불리 먹이겠다는 일념 하나로 평생을 바친 우리 시대의 아버지, 어머니들, 그리고 그 맨 앞에서 비바람을 온몸으로 막아주셨던 박정희 각하. 당신들이야말로 진정한 영웅입니다. 저는 다시 한번 동상을 향해 깊이 허리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바토르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가세, 친구. 가서 소주나 한잔하세. 오늘따라 그 옛날 막걸리 맛이 그리워지는구먼. 좋지. 내가 한국산 소주를 아주 귀하게 모셔뒀네. 우리는 서로를 의지하며 광장을 걸어 나왔습니다. 제 등 뒤로 거대한 수소 플랜트가 웅장한 기계음을 내며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마치 대한민국을 위해 헌신했던 모든 아버지들의 심장 소리처럼 쿵, 쿵, 쿵 힘차게 울려 퍼지고 있었습니다. 하늘에는 별이 하나둘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저 별들 어딘가에서 우리보다 먼저 떠난 동료들이 이 땅을 내려다보며 흐뭇하게 웃고 있을 것만 같았습니다. 고생했다. 참 잘 살았다. 바람결에 그런 위로가 들려오는 듯한 밤이었습니다. 대한민국은 이제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심은 뿌리가 저토록 깊고 단단하니 그 어떤 태풍이 불어와도 흔들리지 않고 찬란한 꽃을 피워낼 것입니다. 영원히. 제가 준비해온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상 세모튜브였습니다.